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린란 장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217번째 시간으로 포레스트 검프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포레스트 검프. 영화는 하얀 깃털이 바람에 날려 도시로 날아다니다 한 버스 정류장의 벤치에 앉아있던 주인공 포레스트의 구두 위에 안착하며 시작된다. 포레스트는 그 깃털을 주워 자신이 가장 아끼는 책을 펼쳐 그 중에서 하늘을 날고 있는 사람이 있는 페이지에 끼워둔다. 그리고 마침 자신의 옆에 앉은 흑인 녀석에게 말을 거는 것으로 포레스트의 생애가 설명되기 시작한다. 중간중간마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바뀌는 게 포인트이다. IQ 75짜리인 경계선 지능에다 의학 체질인 검프는 적부터 놀림을 받고 살았었고 집에 머무는 일이 잦았다. 하지만 포레스트의 어머니는 다리 교정기를 포레스트에게 달아주고 학교의 경우도 교장이 대놓고 평균 이하의 학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교장에게 몸을 주는 조건으로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그때 자신의 집에 하숙하던 엘비스 프레슬리를 만나서 다리 교정기를 한 채 둥거리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고 이는 엘비스 프레슬리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된다. 영화에 나오는 TV 영상은 엘비스의 하운드 독 리메이크 버전 골반을 격렬하게 흔드는 모션으로 엘비스 더 프레슬리라는 이명을 얻었으며 1956년 당시만 해도 대단히 외설적인 춤 동작이어서 수많은 팬과 안티를 모으며 스타덤에 오른다. 영화에서도 포레스트와 함께 길을 걷던 어머니가 상기만 쇼 윈도에 비치된 TV를 통해 이를 보자마자 이런 건 애들이 보는 게 아니라며 포레스트와 황급히 자리를 뜨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기껏 입학했지만 스쿨버스에서 빈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른 아이들은 자신을 계속해서 괴롭혔는데 제니만은 자기 옆자리에 검프를 앉히는 걸 시작으로 계속해서 검프를 감싸준다. 어느 날 둘도 없는 친구 제니가 괴롭힘을 당하는 검프를 보고 뛰어 포레스트 뛰어라고 말하자 검프는 자신을 괴롭히는 자전거를 타고 쫓아오는 동네 아이들에게 도망치다가 교정기가 부서지면서 달리기 능력에 눈을 뜨고 이후에도 제니와 더욱 친해지며 고등학교까지 친구 사이가 이어진다. 고등학교 시절에도 여전히 동네 앞 불량배에게 놀림을 당하고 이번엔 자동차까지 타고 쫓아오는 불량배들에 의해 미식축구 경기장까지 도망치다 선수 이상으로 빨리 달리기 실력의 폴 블라이언트 감독의 눈에 띄어서 미식축구 스포츠 특기생으로 미식축구 명문인 엘리바마 대학교에까지 들어가고 미식축구만 하다 전미 대표팀까지 가서 어느 젊은 대통령도 만나보고 미식축구만 뛰다 학위를 받고 졸업한다. 대학교 졸업식에서 만난 육군 모병관이 인생을 바꿔보지 않겠냐며 입대 팜플렛을 주자 순진한 포레스트는 그걸 그대로 써서 내면서 군대에 가게 되고 거기서 흑인인 버바를 만나 곧 친구 사이가 된다. 워낙에 순진한 데다 시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다 하는 성격 덕택에 훈련소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훈련소 중간에 제니를 잡지에서 보고 잠깐 제니를 보러 도시 클럽으로 가는데 거기서 제니는 노래를 부르다 앞자리 남자에게 걷다는 노래는 필요 없다며 욕을 하자 프레스트는 그들을 때려눕히고 제니를 구출해내는데 제니는 넌 언제나 날 구해줄 뿐이라며 말하자 프레스트는 너를 사랑한다며 고백하고 베트남으로 떠난다고 하고 제니는 그를 안아주고 떠난다. 그렇게 훈련이 끝난 후 검프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다. 군대 친구 버바와 같이 베트남에 도착한 검프는 기지에서 댄 테일러 중위 휘하의 소대로 배속받게 된다. 이후 베트남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검프는 굵은 장대비, 옆으로 오는 비, 밤에 오는 비 등 온갖 고초를 겪고 베트남을 누비면서 매일같이 제니에게 편지를 쓰지만 이미 제니는 같이 살던 할머니도 사망한 뒤 희비가 되어 고향을 떠나버려서 주소지 불명으로 수십 장의 편지가 반송되어 버린다. 그리고 버바는 미국으로 돌아가면 함께 새우잡이 일을 하자고 약속하고 포레스트는 정말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한다. 그러던 어느 날 댄의 부대는 기습을 당하고서 도망치라는 댄과
버바의 말대로 정신없이 달리다 자신이 홀로 떨어져 있음을 깨닫고 버바를 구하기 위해 다시 정글로 달려간다. 폭격이 임박하고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전우들을 하나 둘 구출해내지만 버바를 찾지 못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다. 이 와중에 댄중이도 찾는데 댄중이는 두 다리에 부상을 입은 채 공습 요청을 하고 있었고 자신은 여기서 죽을 테니 후퇴하라고 하지만 검프는 댄중이를 구출해낸다. 댄중이는 자신의 마지막 위치에 공습을 요청했으니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하지만 검프는 또다시 거부하고 버바를 찾으러 되도록 간다. 버바를 찾아낸 뒤 전투기들의 공습 속에서 깜벌의 차이로 네이팜 폭격을 피하면서 귀환한다. 하지만 이미 심한 부상을 입은 버바는 끝내 포레스트 품에서 숨진다. 자신도 댄중이를 덜쳐입고 뛰던 중 엉덩이에 총상을 입어 군병원에서 지내게 되고 탁구로 소일을 하던다가 탁구에 의외의 재능이 있음을 발견한다. 탁구를 즐기던 포레스트를 보내는 밤낮게 포레스트를 침대 밑으로 끌어내 사람에겐 모두 운명이 있고 자신은 거기서 죽었어야 했는데 왜 나를 살렸냐며 그때는 댄중이었지만 지금은 너 때문에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며 절규하며 무릎 아래를 절단한 비참한 모습을 한탄한다. 이후 검프는 전투 중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부상당한 상관과 전우들을 구출한 공로로 명예훈장을 받고 전쟁 영웅이 된다. 훈장을 받은 후 유유자적하게 지내던 포레스트는 어느 날 수도 구경을 나갔다가 전쟁에 반대하는 히피들 무리에 휩쓸리게 된다. 포레스트를 시위 연설자라 착각한 히피들에 의해 포레스트는 단상에 올라 짧게 연설을 하지만 우연히 이때 군 관계자가 스피커 선을 뽑아버려 아무 내용도 듣지 못하게 된다. 포레스트의 연설은 아무도 듣지 못하지만 마지막에 말한 이름만은 모두 듣게 되고 때마침 시에 나온 제니와 또 한 번 제외하게 된다. 하지만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산다는 제니에게 명예 현장을 주고 언제나 내 여자일 거라는 제니의 말로 또다시 헤어진다. 이후 전선에 복귀하지 않고 묘기 탁구로 군병원 위문 공연을 다니는 일을 하고 핑퐁 외교의 일환으로 중국에도 갔다 온다. 그 후 포레스트는 TV쇼에 나와 중국은 어떠냐는 질문에 중국 사람들은 가진 게 없고 교회에도 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옆에 있는 영국에서 온 어떤 청년에게 어떤 노래의 가사에 영감을 준다. 그러던 어느 날 검프는 댄중이와 다시 재회했는데 그는 다리가 없는 상위군으로 가문에서도 버림받고 직장도 구하지 못한 채 휠체어를 타며 술에 찌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댄은 명예훈장을 받은 바보라며 비꼬지만 프레스트는 댄을 잠깐 같이 지내고 새해도 같이 보낸다. 프레스트는 아직 새우잡이 배를 사야 한다고 댄은 약간 비꼬는 투지만 그가 새우잡이 배 선장이 되면 자신이 1등 항해사가 되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된다. 그 후 또 한 번 백악관에 초청되어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의해 투숙 중인 호텔을 더 좋은 호텔로 옮기게 되었는데 검프가 묵고 있던 객실은 창문 너머 손전등으로 방을 이리저리 뒤지는 것을 본 검프가 호텔 측의 건너편 사무실에 경비를 보내달라 탁구비 집을 찾는지 전등 불빛 때문에 잠이 안 온다라는 연락을 하고 곧이어 호텔 이름이 워트게이트로 드러난다. 시간이 흘러 리처드 닉슨의 하야 선언이 방송되고 포레스트는 군 복무 기간을 채워서 전역한다. 이후 고향에서 탁구용품으로 가득한 집과 버바의 묘지 또한 돌리고 군대 생활을 할 때 버바와 새우잡이를 하기로 한 약속을 잊지 않고 플렉스 탁구채 광고 모델의 수입으로 배 한 척을 마련하여 새우잡이를 시작한다. 댄중이도 이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1등 항해사로 합류한다. 반쯤은 장난이었지만 결국 지키러 온 것. 처음에는 다른 어부들이 다 쓸어간 뒤에야 어장에 도착해 새우를 거의 잡지 못했다. 그런데 다른 어부로부터 이름 없는 배는 운이 없다는 말을 듣고 배 이름을 첫사랑의 이름인 제니로 짓는다. 그러나 하루하루 쓰레기만 건질 뿐 새우는 전혀 잡질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1974년 최악인 허리케인 카르멘이 해안선을 덮쳐 정박해 있던 다른 모든 새우잡이 배가 난파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해안선에만 폭풍이 집중되는 바람에 태풍이 오는 줄 모르고 비웃음을 받으며 출항을 했던 댄과 검프의 배만 멀쩡하게 되었다.
태풍이 워낙 대단했다 보니 출항을 했던 프레스트도 자칫 방심했다면 상당히 위험했었다. 하지만 댄중이는 신을 마구 욕하면서 건프는 그냥 묵묵히 쳐다보면서 버텨냈다. 여하튼 이 덕분에 태풍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새우잡이 배가 되었고 경쟁자가 없어진 바다에서 건프는 엄청난 양의 새우를 잡게 된다. 댄과 함께 이 행운을 기반으로 사업을 해서 대형 수산기업인 버바 건프 슈림프의 오늘로서 건프와 공동대표로 100만 장자에까지 이른다. 이후 댄중이는 건프에게 한 번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한 적이 없었다면서 고맙다고 말하며 바다로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친다. 댄중이의 정신적 회복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건프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지만 댄중이가 기업 경영과 건프의 재산 관리를 맡아 건프에게 절반 지분을 나누어 주며 지내다가 나중에 댄중이가 회사 지분으로 투자한 회사 중 하나가 애플이라는 회사.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된 건프는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한가름에 고향으로 달려왔고 어머니는 자신의 운명은 스스로 찾는 거라며 이 영화 최고의 명대사인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는 명언을 한다. 며칠 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난 이후 백만장자가 된 건프는 많은 재산을 동네 교회 병원 등지에 기부를 하고 버바의 가족들에게 역시 지분을 나누어주며 가난한 생활을 면하게 하니 인생 역전의 수준이 되어버린다. 건프 자신은 어차피 백만장자기에 돈은 필요 없고 잔디깎기 기계 모는 재미에 들려서 조용히 공짜로 잔디를 깎아주는 일을 하다가 방황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온 제니와 재회한다. 첫사랑 제니와 행복한 하늘을 보내지만 제니는 건프의 청혼을 거절하고 어느 날 건프에게 자신도 사랑한다며 함께 밤을 보낸 뒤 다음날 프레스트가 준 훈장을 남긴 채 홀연히 사라져버린다. 건프는 그녀가 다시 떠난 후 허전한 마음을 달리지 못하고 무작정 달리기 시작한다. 그 여정의 시작은 그린보우도로 끝까지 가는 거였지만 엘리바마를 넘어 미시시피까지 가고 어느덧 바다를 만난다. 그리고 끝이 나오면 그냥 뒤를 돌아 다시 뛰었다. 미국을 여러 번 횡단하면서 뉴스에도 나오고 수많은 추종자를 모으며 화제를 뿌린다. 달리는 와중에도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을 돕게 된다. 그렇게 3년 2개월 14일 16시간 동안 달리다가 불현듯 멈춰선 뒤 그의 추종자들에게 무척 피곤하네요. 집에 갈래요. 라는 말만 남기고 고향에 돌아간다. 어느 날 제니의 편지를 받고 그녀를 찾아가는데 그 부분에서 과거 회상이 끝나고 영화 도입부 버스 정류장으로 연결된다. 버스 정류장에 있던 것도 제니를 만나러 가기 위했던 것. 하지만 이야기를 듣던 할머니가 제니가 사는 헨리 가는 버스를 탈 필요도 없이 몇 분만 걸어가면 나오는 것이었다는 걸 알려주지 않았다. 헨리가로 뛰어가다 가서 제니와 또다시 재회하는데 제니와 같이 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도 건프와 이름이 같던 프레스트. 아버지의 이름을 딴 것. 자신의 아이가 자신처럼 지적 장애인이거나 바보일 것 같아 자신과 같은 삶을 살까봐 두려워하지만 반에서 가장 똑똑하다 말한다. 이후 그네를 타는 리틀 프레스트 옆에는 제니는 자신이 아프다고 말하고 프레스트에게 청혼하여 둘은 몇 번을 만나다 헤어지지만 결국엔 결혼에 성공한다. 첫사랑에 대한 매움을 계속 지켜온 순수한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며 제니와 얼마간 함께하지만 마지막 점엔 결국 질병으로 그녀를 잃고 둘이 같이 놀던 나무 아래 프레스트는 제니를 안장한다. 아들과 살아가는 프레스트는 제니의 아버지의 집은 불도저로 밀어버렸고 아들과 탁구 낚시도 하고 책도 읽어줬으며 네가 보면 자랑스러워 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아들의 편지를 놓으며 당신이 보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잠시 뒤를 돌아다 보더니 영화는 아들을 학교로 보내고 스쿨버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영화의 첫 장면과 같이 하나의 깃들이 날아가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